우매한 자는요, 매사를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현명한 자는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이 상황을 분석합니다. 지금 미국 재무부가 대북 제재 명단에 세컨더리 제재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를 추가하고 더 나아가서 한국 은행들의 미국 재무부가 경고하는 일이 있었지요. 그런데 외교부 당국자들은 관련 사항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일반인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이런 식으로 지금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기존의 460여 개의 제재 대상 등에다가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 또 더 나아가서 한국 은행들의 경고한 부분이 우리가 의사조치를 해제하려고 하니까 우리를 타겟으로 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얻어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압박의 일환에서 나왔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북 경협에 대해서 미국이 바라보는 시각과 한국이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가운데 대북 제재 대상 명단에다가 세컨더리 제재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 수배된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느냐? 너는 사형당할 수 있다라고 현상 수배자 명단에다가 너는 잡히는 즉시 사형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문을 붙여놓은 걸 가지고 한국은 경고가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협박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트럼프가 직접 나서서 강경화가 오이사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니까 우리 승인 없이는 안 될 거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미국의 우리 승인이라는 말이 여기서 가지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우리 승인 없이 너네가 했을 때 너들 죽었다고 생각해라, 이 말이 뒤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특별 지정 제재 대상 명단에 오른 약 460명의 북한 관계 개인 기관 신상 정보에 너네들은 세컨더리 제재 위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한 것은, 그거는 굳이 그렇게 압박을 한 거는 누구 보라고 하겠습니까? 북한이야 이걸 세컨더리 제재라고 해도 더 당할 일도 없고 덜 당할 일도 없어요.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도 세컨더리 제재한다고 해도 다 정권이 시켜서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들끼리 우리는 좀 조심하자라고 하고 이렇게 빠져나가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 보라고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지난 9월 21일 재무부가 한국은행 7개에 했던 경고도 통상적으로 있어 왔던 일이다면서 우리 은행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일상적인 여러 나라를 돌면서 하는 아웃리치, 즉 외부로 뻗쳐서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활동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은 한미 간의 긴밀한 소통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다면 이게 왜 20일이 지나서야 이게 터지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우호적인 노력의 일환이에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자,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 얼마나 강력하냐. 자, 그 부분을 보면 미국에 찍히면 달러 결제망에서 축출돼서 이러한 핵도 무너뜨린 절대적인 제재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방콕 델타 아시아라고 BDA 은행이 2005년인가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렸지요. 마카오에 있는 은행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뭐 배째라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 대통령이 부시를 만날 때 거기 부탁을 해가지고 제재 해제를 좀 해달라고 북한이 부탁까지 할 정도로 북한이 그 BDA 은행의 제재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했지요. 수천만 불이 묶였지요. 그래서 최근 남북관계 흐름을 보고 한 휴대전화 부품업체 관계자가
미국 재무부가 한국 시중은행들에 경고하고 나선 데 대해서 미국이 무슨 조치를 할지 모르는데, 그렇다고 얻어맞고 나면 한국 정부가 해결도 해줄 거 아니고 문제가 되면 큰일이다 이러면서 걱정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대북 사업에 발을 잘못 디뎠다가 미국으로부터 얻어맞게 될 때 그 피해는 오로지 기업들이 다 감수하지 한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정부가 대북 투자에 대한 이 시드머니 제공으로 은행들을 앞장 세우고 있죠. 한국의 은행들이 뭐 북한에 가서 제조업을 할 겁니까? 뭘 할 겁니까? 개성공단을 운영할 겁니까? 한국 은행들이 죄다 대북 사업에 동원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북한과 하는 도로니 철도니 무슨 새로운 개성공단 같은 걸 만드니 관광 사업을 하는데 한국 은행들이 거기에 돈을 대라, 차관을 대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산업은행장 이동걸인가 저 사람 요즘 큰소리 치고 북한 가서도 그러던데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되었을 때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때는 제가 자의로 한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청와대가 시켜서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산업은행장 그들먹거리지 말길 바래요. 어디서 그들먹거려요? 그건 네 돈이에요? 이 세컨더리 보이콧은 무시무시한 조항이다. 미국 제재 리스트에 오른 개인, 단체, 기관은 물론 이들과 거래를 하는, 합법적으로 거래를 하는 제3자까지도 다 이렇게 그냥 안 둔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제재 대상이 아닌 3국의 은행이 제재 대상인 북한의 기업에 돈을 빌려줬다면, 아니 북한 기업과 송금이나 이런 편의를 봐줬다 하더라도 미국 제재망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수출이 결제를 하려 그러면 수조 원대의 자금이 오가는 이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를 사용해서 수출을 하죠. 지금 62%인가가 달러지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미국 은행들을 거쳐야 되는데, 미국의 은행들이나 미국 동맹국 은행들은 세컨더리 보이콧이 걸린 회사, 은행이나 기업에 대해서 자산 동결이나 거래 중단을 하고 인출도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금융회사가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렸다면 사람들은 이 회사 끝났구나 생각하고 그 회사에서 전부 돈을 인출 사태, 뱅크런이 벌어지고 그 회사의 주식이 그냥 땅에 이렇게 폭락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세컨더리 제재를 했던 대표적인 나라가 이란인데, 이란이 핵 개발을 이렇게 한다 해서 미국이 이란에 제재를 했죠. 그래서 당시 이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ABN 암로, ING, 바클레이, 스탠다드 차티드, SC제일은행 소유하는 데죠. 이런 금융기관들이 1억 달러가 넘는, 각기 1억 달러가 넘는 손해를 감수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란과 거래하던 부분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중단하면서 이런 금융기관들이 이란 측에 떼인 돈이나 이런 것들이 이만큼 된다는 거예요. 자, 결국 이란이 핵 포기를 하고 협상 타결로 이루어져서 이게 이제 끝났었는데 트럼프가 또 지금 긴장을 조성해 가고 있지요. 자, 북한 입에서 고스통스럽다라고 하는 말이 나온 BDA, 방콕 델타 아시아 마카오 은행의 경우에도 이 계좌에 있던 2,500만 불의 김정의 아버지 김정일이 자금이 묶여버리면서 지금 이 북한이 굉장히 죽을 고생을 했죠. 그래서 미국이 북한과 거래를 했다며 이 은행과 미국 은행이든 국제 금융결제망에서 일체 상대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BDA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파산해 버렸습니다. 네,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것은 유엔 안보리와는 상관없이 미국이 가진 국제적인 이 경제적 파워를 동원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미국 대통령의 그냥 행정 서명만으로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걸리면 문제를 뒷거를 잡으려면 전부 다 뒷거리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라서 자, 역대 미 정부도 북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면 중국의 기업들과 은행들이 수두룩하게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려들기 때문에 그랬겠죠. 자, 그런데 트럼프는 지금 지난해 9월 6차 핵실험 이후에 북한에 행정명령 13,810호에 세컨더리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아놨고 올 10월 4일에는 466개 대북 제재 대상에 세컨더리 제재 위협을 일일이 명시했습니다. 북한이 최근에 이 달러 대신에 결제망을 루블 하나, 위안화 등으로 다양화하고 또 부적 암호화폐 해킹에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하는 것도 달러망에서 최악의 경우에 세컨더리 보이콧이 걸렸을 때 그걸 갖다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최대한 강구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와는 다르게 미국의 재무부가 세컨더리 보이콧을 한국의 7개 은행에 경고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웃기는 거고요.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구멍에 한국의 대통령 등이 나서서 앞장서고 있는 데 대해 미국이 선전포고를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안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 나서서 미국이 시기를 늦추라고 경업 과속에 대해서 경고를 계속하고 있는데 고위급 회담에서 철도를 신의주, 한북까지 철도 연결을 조사한다라고 조명균이 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 한국은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미국이 이런 부분에 한국과 협의를 제대로 하고 있겠느냐? 저는 그러지 않다고 봅니다. 자, 미국 재무부가 이 산업은행에다가 지금 한 내용을 좀 보니 국가 거래에 대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하지 말라 그러면서 대북 제재 부분들을 3번이나 강조했다는 거예요. 산업은행 내부의 보고서에는 미 재무부가 한국 금융기관의 대북 금융 지원에 대한 우려 표명과 대북 금융 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한 회의였다라고 하면서 자, 여기에 미 재무부 데니얼 모저 수석 부차관보와 재무부 정책보좌관 2명 그리고 한국의 산업은행, NH농협은행 등 이 참석자가 명단이 열거되어 있고 컨퍼런스 콜을 한 결과를 문건으로 작성해서 보고한 내용이 국감장에 공개됐습니다. A4 용지 한 장 분량인 보고서에는 미국의 우려라는 단어와 대북 제재라는 단어가 각각 3번이 등장했고 오해라는 말도 나왔고 그리고 이 한국계 은행의 대북 금융 진출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전달하는 내용이다라고 되어 있고 21일 오전 9시부터 10분간 진행된 이 회의에서 금융 지원을 경고하고 미국의 공지사항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아웃리치, 지원활동이라고 이야기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와는 아주 다른 모습을 지금 미국이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게 지금 국방부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비무장화를 위한 남북 유엔사 3자 협의체 첫 회의를 오늘 10시부터 판문점에서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남측의 육군대령, 국방부 육군대령 등 3명, 유엔사의 대령 등 3명, 북한의 대자 3명 등이 온다는데요.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그 JSA 안에서는 10월 1일부터 지뢰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철원에
화살머리 고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JSA 안에서도 하고 있어요. 미국이 유엔사 대령으로 하여금 미군 대령이죠. 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지만은 얼마나 꼴이 우습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자, 매티스 국방장관이 물러난다. 이건 제가 중간 선거 끝나면 물러갈 거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고 다 아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CBS에 출연을 해서 매티스가 떠나느냐 하니 잘 모르겠다. 그는 나에게 그걸 말하지 않았다 말하면서 이틀 전에 밥을 함께 먹었다고 칭찬하면서 만약에 진실을 알고 싶다면 나는 그가 일종의 민주당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떠날지도 모른다면서 어느 시점에는 모든 사람이 떠난다. 모든 사람이 떠나는 게 워싱턴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뉴욕타임즈는 트럼프가 매티스 장관의 속마음이 있어 민주당에 있어 그를 싫어한다면서 11월 중간선거 이후에 교체 가능성을 이미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가 이미 마모된 서로 다 달아버린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매티스는 할 것도 아니면서 군사적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한다고 큰소리치는 트럼프한테 외교적으로 해야지 그게 군사적으로 쉽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트럼프의 북폭 발언을 믿고 지금까지도 얼마나 많은 한국의 트럼프 뽕빠들이 생겼습니까? 그래서 이 매티스가 트럼프에 대해 초딩 5, 6학년 수준이다라고 말도 했고, 볼튼이 취임한 이후에는 아예 그냥 쫓겨난 틸러슨 국무장관 취급을 하면서 국방부를 대북 문제에서 배제시켰습니다. 실제로 미국에는 대북 문제만큼은 국무부가 아니고 국방부에서 다 해왔지요. 자, 그런데 매티스가 뭐라 했는가 하면 한번 싹 붙여버렸습니다. 일종의 민주당원이다라고 한 데 대해 나는 어느 정당에도 등록한 바가 없다. 제가 생각할 때 매티스하고 제일 가까운 정치인은 펜스 부통령이라고 봅니다. 매티스와 펜스는요, 국가에 대한 철학이나 진지함이나 그리고 이 사변적인 성격 하면서 또 원칙적인 성격, 이런 부분들이 둘이 아주 일치하고 두 사람이 서로 아주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매티스를 일종의 민주당원이라고 이야기한 데 대해 매티스가 기분이 나빠서 한번 싸붙여버린 거죠. 18살에 해병대에 와서 오랫동안 국가를 위해 이렇게 훈련을 받았고, 그 다음에 군대에 있으면서 이런 정치판을 봤는데 내가 민주당이라니, 나는 초당적인 차원에서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고 어느 정당에도 등록된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매티스가 했던 말, 매티스는 결혼도 안 하고 주로 책을 읽고 술도 안 먹는데요. 수도승이라고 불리우는데, 내가 오늘 대할 사람은 무지하고 오만하다고 생각해라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누구를 향해서 했겠습니까? 자, 오늘 아침 신문에 내년 봄에 교황청에서 북한을 방문할지 모른다는데, 교황이 북한에 신도도 없고 종교의 자유도 없는 북한을 방문하면 이거야말로 희대의 코미디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자기가 들은 바로는 교황이 내년 봄에 북한을 방문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그러면 크게 환영하겠다는 김정은의 말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과연 민주당이 바람 잡는 것처럼 이제 시기까지 이야기하는데 교황이 갈 수 있겠느냐? 저는 못 간다고 장담을 합니다. 만약에 교황이 북한을 가게 되면 북한의 종교적 자유를 이렇게 선언해라. 그리고 가톨릭 교회나 가톨릭 신자들이 우리가 검증했을 때 충분히 있다. 또 다른 가톨릭이 아닌 불교나 기독교부터 다 종교적 자유를 줘라.
그렇게 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도가 없는 나라에 교황이 가서 북한에서 능라도 경기장에 동원한, 강제 동원한 북한의 그 불쌍한 인민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한다고 쇼를 할 겁니까? 적어도 목사나 중언 가짜로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사제는 가톨릭에서 중앙본부에서 다 임명하잖아요. 그런데 바티칸에서 임명한 신부가 하나도 없는 북한의 교황이 가요? 이건 종교적인, 한마디로 가치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